자, 종합적으로 이것을 이제 빛, 좋지. 빛이 꽃을 피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빛과, 특히 빛 중에서도 그 적색광과 피터크롬이라고 하는 광수용체 단백질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봤단 말이에요. 빛과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피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지금 여기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화살표 사이에는 피토크롬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이고 그랬을 때 뭐 그놈의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FT 전사인자가 이들을 결국 후들겨 깨워가지고서 개화를 시킨다는 개화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 개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개, 에이피탈라와 리피라고 이 둘에 의해서 대표되는 그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들이 일단 활성화가 기본인데 그것을 요 플로리겐이라고 요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요 단백질이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요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험을 한 군데에다가 보험을 들어야지 한 군데에다가 몰빵을 했다가는 폭망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빛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들도 감안을 예를 들어서 온도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추운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활발하지 못하니까 지금 꽃 피울 때냐,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뭐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맞는 얘기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집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온이 올라가야만 FT가 항상 여기서 생물학 쪽에서 항상 뾰족한 화살표는 뭔가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뾰족하게 그어져 있으면 이것은 이 긍정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뭉툭한 화살표는 억제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기온은 어떻게 꽃을 피우는데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왜 FT를 높은 기온은 이 FT를 활성화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꽃을 피우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제 이해가 갔어.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여기 물론 여기에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얼마나 또 다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복잡하게 해서 결국 이런 꽃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냐라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보여주기에 요약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상한 뭐 이런 게 있어. 춘화철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식물에다가 약간의 이제 저온을 예를 들어서 4도에다가 한 2, 3일 놔둔다든가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춘화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꽃이 잘 피어. 씨 발화도 잘 되고. 이게 무슨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보이는 거냐 하면은 식물한테 이 속이는 거지. 뺑기를 쓰는 거예요. 겨울 지났다 하고 잠시 일시적으로 약간의 저온을 딱 처리하고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겨울 다 지났구나. 봄이구나. 꽃 피우자. 하는 식으로 식물이 속아가지고서 그런 것을 우리는 춘화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춘화철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개화를 긍정적으로 작용을 조절을 하느냐 하면 꽃을 피우는 걸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얘기죠. FLC라고만 알고 있읍시다. FLC라고 알고 있는 이 인자는 꽃을 피우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라고 물으면 꽃을 피우는 데는 얘네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출발점인데 이들의 활성을 억제를 붙들고 이제
발목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지, FLC가. 그런데 적에 적을 치니까 우리의 동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FLC를 억제를 시키는 요인이 바로 추나 처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추나 처리를 하면 FLC를 억제를 시키니까 회방권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자 마냥 고 하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위에 있는 위치에 따른 농도 기울기 경로 잊어버립시다. 설명을 하자면 긴데 굳이 이것을 얘기할 필요 없이 어쨌든 요 정도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어떤 요인은 어떤 인자는 긍정적으로 이걸 밀어주고 어떤 요인은 부정적으로 이걸 억제를 하고 이것이 일종의 여기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어떠한 사안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 양면이 존재한다는 천사와 악마가 항상 존재하듯이 이것을 억제하는 친구가 있고 이것을 촉진시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서로의 이 밸런스 게임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해가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아차, 이름이 박보승이었지, 맞죠? 플러스 원. 요거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벌써 두 번째네. 자, 여기까지 하고 3장은 접읍시다. 나머지는 전부 딱 접고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신호 전달을 하겠다고 지금 어려운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꽃의 개화 조절 과정에서 일종의 우리는 신호 전달에 관한 맛을 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빛이 누군가를 자극하면 그것에 반응해서 그 다음 단계에 누군가를 자극을 하고 활성화하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또 누군가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해서 어떤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신호 전달이라고 합니다. 식물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동물에 훨씬 더 많이 연구가 돼 있죠. 무슨 뭐 암의 신호 전달이라든가 세포 주기의 신호 전달이라든가 무슨 뭐 발생의 신호 전달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도 신호 전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일이 된다는 얘기이고 거기서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신호 전달의 대표적인 예로서 지베렐린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신호 전달은 아까 얘기했듯이 호르몬들이 개입을 하는데 호르몬은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압시식 애시드라고 하는 보통 줄여서 우리가 ABA라고 하죠. 자, 화학과 여러분들이니까 내가 이것을 그냥 빼놓고 가지 못하지. 일단 보여줘야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ABA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단백질도 아니고 이거 작은 단백질보다 훨씬 작은 이런 유기물이에요. 요게 호르몬으로 작용.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호르몬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최소한 동물에 있어서 호르몬은 펩티드들이 꽤 많거든. 몇 개 최소한 단백질, 작은 단백질엔 펩티드 계통의 호르몬들이 있지 않으면 아니면은 최소한 스테로이드 계통, 콜레스테롤 정도의 크기는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식물의 호르몬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은 그냥 작은 그런 유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오옥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초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오옥신도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이건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한 일종의 식물의 스테로이드예요. 브라시노 스테로이드가 있는가 하면 사이토카이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비슷하다기보다 이것은 염기로부터 DNA 염기의 일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작디 작은 기체 아니에요, 이거 기체, 에틸렌. 증기가, 기체가, 휘발하는 기체가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동물도 그런 거 있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서, 그런 기체가 일종의 신호 전달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호르몬으로 보지는 않지. 그러나 식물은 이렇게 실제로 기체, 이거 가지고 바나나를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에틸렌, 바나나가 원래 과일이 익을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거 에틸렌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익어가면서 옆에 있는 과일도 같이 익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거를 배운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바나나를 시퍼렇게 따가지고 익기도 전에 채 익지 않은 바나나 시퍼런 걸 따가서 저장을 해두고 있다가 출하 시기 때 밖에서 분무기로 에틸렌을 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노랗게 익기 시작하는 뭐 하는 식으로 배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악용을 해먹, 악용? 나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마음이?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식물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오늘의 우리가 처음 먼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요 호르몬 역시, 식물 호르몬의 또 한 가지 이 동물 호르몬과 다른 특이점은, 일단 먼저 가장 큰 특이점은 동물의 호르몬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셀프로 혼자 지가 쓰면 호르몬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동물의 호르몬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분비샘인 거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뇌하수체 호르몬을 만들어내 하는 식으로 성장 호르몬이라. 이렇게 각각의 분비샘들마다 특정한 호르몬만을 만들 수가 있고 아무 데서나 못 만드는 거지. 만들 수 있는 허가받은 지역이 따로 있어요, 동물은.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지가 쓰는 그런 호르몬이 아니야. 지가 만들어서 지가 쓴 셀프로 무슨 셀프 공천이야? 안 돼. 뿌려야 돼. 멀리 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서 멀리 떠나보내서 얘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혈관을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거기에 있는 표적 세포들을 변화시키는 게 호르몬의 역할이거든. 근데 식물은 그게 아닌 거죠. 지가 만들어서 지가 써. 이거 완전히 개판. 완전 룰이 없는 거지. 그리고 아무나 만들어. 물론 특별히 만드는 지역이 따로 뭐 이게 특화된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뭐 아무나 나도 호르몬 만들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거의 구분이 없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이즈들이 다르고 그거보다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호르몬이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이 식물의 호르몬은 멀티태스킹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동물 호르몬과 다르게 식물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딱 얘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예를 들어서 물론 대충 예를 들어서 압시식 애시드라고 하는 ABA, 요 ABA라고 하는 압시식 애시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식물에 있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환경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얘가 뭔가를 대처하는 일들을 주로 도맡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하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전에 봤던 기공을 닫아버리는 일을 하는데 이 ABA가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물이 부족하면 물 부족에 대비해서 뭔가 또 다른 이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ABA가 또 개입을 하고 하는 식으로 도대체 너는 뭐 일이 되게 많네? 뿐만이 아니라 오옥신의 경우는 훨씬 더 많고 개입하는 일이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멀티태스킹들이 있다는 게 동물과 또 차별되는 일인데 자, 광수용체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피토크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수용체도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피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만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있겠지. 당연히 피토크롬은 무슨 광을 인식하는 광수용체였어요? 빨간색 광이었잖아요. 적색광. 식물이 빨간색 광만 인지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불공평하겠지? 식물이 바보야? 파란색 광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뭔가 따로 있겠지? 맞아요.
블루라이트 수용체가 식물 따로 있지.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있겠지. 훨씬 또 기가 막힌, 익사이링한 일을 벌이겠지만 우리가 그 익사이트먼트에 참여를 못해서 좀 시간 관계상 아쉽다라는 얘기일 뿐이지. 그래서 광수용체들이 파장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장의 빛을 인지를 하고서 거기에 맞는 일을 반응을 조절하는 광수용체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알아둡시다. 그래서 자, 지베렐린과 오옥신에 관해서 아마 지베렐린 하나만,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오옥신까지도 모르겠다. 일단 지베렐린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일단 지베렐린 하면 지베렐린 역시 여러 가지 이 효과를 식물에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의 대표적인, 하나는 식물의 키를 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물의 과일을,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걸 촉진을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과일을 훨씬 더 크고 튼실하게 만드는 게 또 두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자면 얼핏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베렐린, 일단 키 하면 가장 먼저 지베렐린의 효과를 먼저 인지를 한 게 바로 식물의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베렐린이,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냐면 돌연변이 때문에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녹색혁명이 지베렐린과 녹색혁명의 이 첫 장의 그림에서 웬 할아버지가 보리밭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손 벌리고 있는 사진이 얼핏 있었잖아. 아까 눈치챘는지 제일 처음에 첫 장에 이상한 그 할아버지가 보리밭에서 막 이렇게 손 벌리고, 그분이 이 녹색혁명의 일종의 창시자로서 그러니까 식량을, 녹색혁명 이런 건 뭐냐면은, 작물의 품종을 개량을 해서 그 전에는 이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고통에,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녹색혁명을 통해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을 테지만, 통일벼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통일벼.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정도로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식물의 쌀의 나달이 훨씬 더 많이 열리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병충해를 잘 견디는 게 좋겠죠. 하는 그런 식으로 품종을 개량을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붐이었죠. 그러니까 밀, 쌀, 뭐 그런 것들에 이런 품종을 훨씬 더 최적화된 것으로 변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서 훨씬 더 많은 쌀이나 밀, 뭐 보리 그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굶지 않게 하게,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일부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긴 하지만 녹색혁명의 대표적인 이것이 이제 드와르프가 뭡니까? 영어로 드와르프. 난쟁이잖아. 세미 드와르프. 반난쟁이. 이 품종을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됐든 밀이 됐든 키가 너무 크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서 생산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키가 너무 큰 작물은 생산성이 별로요.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꽃을 피워서 빨리 나라를, 미라를 맺어라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키 크는데 자기의 자산을, 에너지를 집중을 하다 보면, 키 커야지, 뭐 있어 보이게 하면 그 에너지를 자기의 줄기에 쏟다 보면 나중에 가서 힘이 붙여서 정작, 곡식을, 나달을 맺는 데는 에너지를 그다지 많이 쏟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키 크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됐어. 키는 됐고, 그 정도면 됐고, 이제는 좀 곡식 좀 맺지? 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들을 안 듣지. 전부 키 크려고. 왜냐면 그들은 들에서 자기가 키가 크면 클수록
빛을 받는데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키가 크려고 하는. 그래서 키가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키가 너무 크니까 태풍 한 번 오면은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아야 튼튼하게 자기들이 버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키가 너무 크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키가 작아도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우연히 키가 한 반쯤 되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그 쌀이나 밀보다 반쯤 되는 돌연변이를 발견을 한 거야. 그럼 생산성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품종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저 밀에서 먼저 또는 쌀에서도 그래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해서 생산성을 훨씬 이렇게 확대시킨 것이 소위 말하는 그런 녹색 혁명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인데 통일교의 경우는 그와 비슷하게 여기저기를 서로 이제 교배를 시켜가지고서 품종을 만드는 거지만 그러면 얘가 왜 키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지베렐린의 합성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베렐린을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 어, 갑자기 키가 작아진 거지. 어떻게 알았느냐? 얘가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보통 연구를 하다 보면 지베렐린을 키를 키운다는 거 아니까 혹시 얘가 지베렐린 부족해서 그런가? 그거 외부에서 마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에틸렌 뿌리듯이 밖에서 지베렐린을 분무기로 뿌려줘 봤어. 그랬더니 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아, 네가 지베렐린 부족이었구나. 알았어. 근데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넌 그냥 부족한 대로 사는 게 좋아. 라고 해서 하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 옥시는 그래 그냥 가자. 옥시는 지베렐린만 하자 오늘. 옥신이 이렇게 복잡한 게 많다고? 이걸 한번 나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식물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거니까 중간고사 이후에는 식물은 절대 안 쳐다볼 거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식물에 관심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베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옥신도 마찬가지이지만 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이 이제 신호 전달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요 그림 이거 역시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는 것을 아주 제가 즐겨 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설명을 하라라든가 또는 뭐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 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것은 이제 이 그림은 지베렐린 또는 오옥신으로 대표되는 식물의 호르몬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가지는지, 그거 왜 사진 찍어?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데. 강의 자료에. 어떻게 해서, 어, 그런 효과를 내는지를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설명을 하는 그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재미를 빠질 수가 없겠지. 이 설명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점을 가져가는 거지. 이 그림을 한번 보고서 뭐 그림대로 따라서 설명을 하면 돼. 이거. 그러면 1점이다.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리 뭐 복습을 했다든가 예습을 하거나 하지 않는 한 그림만 딱 보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1점이 훨씬 더 꿀맛이겠지. 너무 싼가 1점? 2점으로 올릴까?
자, 여기서 부연 설명하자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뭐야? 전사인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사인자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야,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이 지베렐린이 됐든 오옥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호르몬이, 식물 호르몬이 결국은 목적은 어떤 특정한 나의 타겟, 나의 표적인 어떤 유전자를 지금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도대체 지베렐린 또는 오옥신이, 아니 집중하면 지베렐린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또 들어가서 뭐 호르몬들이 주로 그 짓을 잘해. 그러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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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어요, 됐어. 거기까지. 그래서 거의 한 80%는 맞았는데 그 이후로 부정확한 것은 이제 그 대개 잘못이 아닙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왜냐면 그건 말 길이 없지. 여기서 지금 전사인자가 있죠. 트랜스크립션 팩터. 요 옆에 리프레서라고 있는 건 이건 뭐죠? 억제자야, 얘는.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 전사인자가 천사라면 리프레서는 악마요. 이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지베렐린이든 뭐든 없는 상태야, 지금 이거. 핵으로 지금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어떤 상태로 있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리프레서가 지금 전사인자를 억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사인자가 지금 온매 기죽어하고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유전자는 지금 발현이 되고 있을까, 안 되고 있을까? 안 되고 있는 거지.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베렐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 지베렐린이 있으면 그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지베렐린과 결합을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요 수용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지금 요 리프레스하고 결합을 했지, 지금. 이렇게. 결합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베렐린하고 결합을 해야만 요 리프레스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왜 이렇게 되느냐? 지베렐린이 도대체 뭐가 안 돼? 지베렐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소위 말하는 요 리셉터라고 하는 요 수용체가 이게 달라지느냐? 왜 그럴까? 지베렐린의 역할이 뭘까? 이거 역시 보편적인 패러다임입니다. 하나하나의 예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 피토크롬에 관한 예를 봤죠. 도대체 피토크롬은 뭐 어쨌길래 빛을 쬐면 그 중에서 특정한 빛을 쬐면 빨간 빛만 받으면 얘가 갑자기 광분을 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지? 피토크롬이? 빨간 빛에 의해서? 까먹었지. 구조가 변하는 구조. 단백질의 구조라는 기본적인 파라다임. 구조. 그놈의.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모든 생명 현상은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단백질이 왜 효소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단백질은 모양이 기기묘묘하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긴 단백질은 특별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효소인 거지. 특별하게 생긴 단백질, 특별한 친구만 인식해서 끌어올 수 있는 단백질, 그게 효소지. 그래서 거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의 모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노는 것을 가장 활발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 단백질인 것이지. 그런데 그 구조가 그냥 생긴 대로 항상 태어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 뭐에서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은 빛을 쬐면 변해, 지가. 구조가. 그래서 적색광을 쬐면 갑자기 구조가 변해서 이제 나는 활성화가 되고, 그랬다가 갑자기 근적색광을 또 맞으면 아이고 하고 다시 옛날에 그 비활성화된 상태로 구조가 변해서 돌아가고. 그게 과연 빛만이 그럴까? 호르몬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식물에서. 왜 아까 그 호르몬들의 화학 구조를 보여줬을 때 그 구조들이 그렇게 조그맸는지. 그 작은 물질들이 특별한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그 수용체의 구조가 변해서 이제 그 호르몬이 있기 전에는 요 리셉터라고 하는 뭔지를 알게 보면 얘가 여기 들어가서 이런 리프레서 같은 것과 결합을 할 꿈도 못 꾸는 거지. 안 맞아. 그런데 이제 호르몬과 결합을 해버리면 내가 구조가 변했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너하고 결합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프레서에 드디어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는 게, 결합해서 뭐가 좋은데? 이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요것은 사형선고, 단백질의 사형선고를 수행하는 딱지입니다. 데스마크. 유비퀴틴이 단백질에 이렇게 줄줄이 붙으면 이 단백질은 죽은 목숨이 되어버려. 단백질이 갈려버려.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식물만 이러는 게 아니라 동물도. 동물에서도 내가 꼴배기 싫은 단백질이 있으면 가다가 제가 너무 선을 넘네, 저거에? 가만히 내가 오냐 해줬더니 얘가 선 넘네. 난 선 넘는 게 제일 싫은데? 그러면 유비키틴을 붙여버려. 그러면 그 단백질은 분해가 되어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꼴배기 싫은 내가 활성을 억제시켰으면 하는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아주 특화된 보편적인 메커니즘이 유비키틴을 붙여버려요. 근데 유비키틴을 붙일 수 있는 바로 저 리셉터가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친구예요. 유비키틴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얘가 바로. 그런데 유비키틴을 가서 붙일 수 있는데 호르몬이 없이는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비키틴을 아무 데나 가서 붙이는 게 아니고 길 가는 선량한 시민들을 한테 아무 데나 가서 유비키틴 붙여갖고 죽이는 그런 건 아니고 가서 딱 유비키틴을 붙여야 되는 표적이 있는 거지. 잘 정리를 합시다. 유비키틴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백질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을 가진 단백질들은 아무한테나 가서 붙이는 게 아니라 딱 표적, 유비키틴을 붙여야 마땅한 그런 표적 단백질이 몇 개가 있는 거지. 걔네들한테만 가서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유비키틴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백질의 요 수용체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그런데 이 수용체를 왜 우리는 수용체, 유비키틴을 붙이는 단백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용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지베렐린 또는 오옥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단백질만 호르몬이 붙어야만 내가 이제 구조가 변해서 그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호르몬이 있다. 지베렐린이 왔네? 그럼 지베렐린과 결합하면 난 이제 드디어 유비키틴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유비키틴을 붙일 수 있는 놈들 다 나와. 일로 와. 니들 다 죽었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바로 이게 이 지베렐린, 그래서 바로 이 유전자가 왜 지베렐린 반응 유전자가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원래는 계속 빛볼 날 없는 거지. 아이고, 계속 억눌려가지고, 요 억제자에 의해서.
지베렐린이 얘를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지베렐린이 바로 그 유비키틴을 붙이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그 단백질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하면서 와서 그 억제를 하고 있던 녀석을 유비키틴을 붙여가지고서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그럼 지베렐린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지. 다 삭제. 그리고 이제 전사인자 하나만이 이렇게 남는. 그러면 이제 이게 지베렐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옥신도 같은 메커니즘. 물론 타겟이 다르지만 수용체 단백질이 다르고 오옥신은 또 다른 단백질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지베렐린은 요 특별한 단백질과 또 돈독한 관계를 맺고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둘 다 똑같다는 얘기죠. 작은 화학물질,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규정한 작은 화학물질이 어떤 특별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구조가 변화된 단백질이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유비키틴을 붙이는 단백질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거해야 될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일이 됩니다. 물론 모든 호르몬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억제자를 없애버리는 일종의 부정의 부정을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사이토카이닌이라고 하는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훨씬 더 진솔하게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어쨌든 그 맥락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신호 전달이라는 이 맥락은 그런 식으로 무언가와 결합을 해서 구조가 변해서 활성 또는 비활성이 돼서 그 다음에 단계에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똑같은 패러다임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괜히 쓸데없이 괜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반난쟁이를 만들어내는 요 지베렐린의 돌연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 오옥신은 이제 잊어버려요. 지베렐린만 집중을 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제로 두 가지 종류의 밖에서 볼 때는 둘 다 난쟁이이지만 지베렐린의 결핍이 되는 난쟁이이지만 근본적으로 두 개가 다른 점이 있어. 한쪽 클래스는 얘가 키가 작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밖에서 지베렐린을 주입해주자, 뿌려주자. 그러면 회복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또 한 클래스는 밖에서 아무리 지베렐린을 뿌려줘도 반응을 안 해. 그냥 그대로 난쟁이야. 그런데 둘 다 이 지베렐린에 관련된 이 생리가 결함이,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클래스는 밖에서 지베렐린을 공급해주면 회복이 되는데 또 다른 부류는 밖에서 아무리 지베렐린을 줘도 회복이 안 될까? 그래서 혹시 지베렐린을 얘가 못 먹은 거 아니야? 하고 안에 지베렐린을 뿌려준 다음에 지베렐린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지베렐린 양은 회복이 됐어. 밖에서 뿌려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베렐린 양을 안만 줘도 얘는 지베렐린은 무슨 소 닭보듯이 하네? 무슨 차이일까? 자, 이것도 1점입니다. 아까 0.5점은 드릴게. 오늘 1.5점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걸 만약 올바른 방향으로 이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당연히 그 학생은 1점을 부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 10분 남았어, 10분. 요거 끝내고 집에 갑시다. 또! 야, 이거 너무 지겹다. 이거 뭐, 이 삼선 계열 같은 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뭐예요? 쉣. 어. 그러니까 리스트가 고장나 있는 경우거나,
예를 들어서 지베렐린을 외부에서 뿌려줬을 때 회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뭐가 고장났을 걸까? 그건? 그렇지. 지베렐린을 만들어내는 합성 경로가 망가진 거야, 걔는. 그러니까 지베렐린만 있으면 걔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맞아. 그런데 지베렐린을 안만 쳐도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얘기한 리셉터가 고장이 난 거지. 리셉터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요 밑에가 뭔가 고장이 났거나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셉터가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지베렐린을 인식을 못하게 망가져 버린 거지. 그럼 지베렐린을 안만 줘도 지베렐린하고 결합을 못하는 거야, 얘가.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베렐린의 유무에 상관없이 얘는 계속 난쟁이로 남아있겠죠. 만약에 근데 요 리셉터가 요 리프레스 억제자하고 결합하는 요 부위, 요 결합 부위 있잖아요. 요 부위가 만약 망가졌다고 치면 이거 역시 지베렐린을 안만 쳐도 못 붙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거가 안 되는 거겠지. 이거 역시 또 계속해서 결국 구조적인 문제. 신호 전달의 단백질들의 구조가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인식과 결합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르몬이 안만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이건 괜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쌀의 경우와 밀의 경우가 둘 다 똑같이 반난장이인데 어떤 경우에는 지베렐린을 치면 회복이 되는 이런 경우. 그럼 그건 당연히 합성이 잘못된 거. 어떤 경우는 지베렐린을 쳐도 합성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 신호 견달 경로에 존재하는 요 리셉터라든가 또는 요 그 리셉터 자체의 이 결합 부위가 지베렐린과 결합하는 부위 또는 이 리프레서와 결합하는 부위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질 경우에는 이게 지베렐린을 안만 쳐도 효과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이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식물의 생리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환경과 그 환경이 어떻게 감지돼서 어떤 경로로 해서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얘기. 유전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사인자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 거죠. 유전자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사인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대표적으로 어떻게라는 하나의 예로서 지베렐린의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비단 식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서도 나중에 가면서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자, 혹시 시험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아니면 자 이제 가서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없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